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 잘 보내셨고요. 네, 서산에 짧은 여행 다녀왔습니다. 예, 여행. 우리 동네 형들하고 다녀왔습니다. 그 서산에 뭐 아무데나 가셨을 리는 없을 것이고, 예, 어디 갔다 오셨는지. 서산에 맛있는 집 가고요. 그냥 뭐. 예. 근데 서산하면은 예. 유명한 곳이 있죠. 예. 해미읍성.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천주교의 성지 중에 하나죠. 예. 그리고 개심사라는 사찰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뭐 서산하면 뭐니 해도 마의 삼존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 미소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지금 봐도. 얼마 전까지는 마의 삼존부를 덮는 흉물스러운 지붕이 있었는데 그걸 싹 걷어내니까 아주 깔끔하게 보여요. 예. 그리고 그 위에 가면은 오래된 사찰인 보원사 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맛있는 걸 저녁에 먹고 그 다음 날은 삼길포항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이고 1박 하고 오셨군요. 네. 예. 그 삼길포항, 그 삼길산 쭉 한 바퀴 돌아오고 그리고 이 보리굴비 사서 왔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 개심사는 역시 그 4월 말 벚꽃 필 때 그가 또 한번 또 명소가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왕벚꽃이 아주 유명하죠. 예, 청벚꽃도 아주 좋은 곳이 네. 개심사입니다. 네. 네. 길이 참 좋고요. 네. 앞에 연못도 좋고 앞에 배롱나무가 일품입니다. 네. 교수님 그 천주교 불교 갔다 오셨으면 개신교도 좀 갔다 오시죠. 종교 한 배를. 큰일이야. 반개신교 정서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 김 PD 봐서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잘 안 가요. 큰일 났네. 예. 어쩌면 좋지.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서영해라는 분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낯선 이름일 텐데 많은 분들에게는. 네. 1902년에 태어나서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독립운동을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 프랑스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성해 선생님이 이 서영의 역사소설 어느 한국인의 삶을 번역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의 후반부에 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장석흥 교수가 상세한 평전을 썼습니다. 네. 이 장석흥 교수의 특강을 저는 들을 때도 있었는데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이 서영애라는 분의 삶을 통해서 한국의 독립운동사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확산해 가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그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이 서영해 선생이 쓴 소설을 읽으시면서 아마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서영해 선생은 20살쯤에 중국을 경유해서 파리로 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3.1 독립운동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가지 않습니까? 네. 그 얼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생각이었나 봐요. 그런데 김규식 선생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서영해 선생을 파리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파리로 가는 여권을 얻기 위해서는 중국 국적이 필요했던가 봐요. 그래서 중국인의 양자가 돼서 스릉하이라는 이름으로 이 파리에 갑니다. 그리고 20살쯤 나이에 어린 그 학생들과 함께 초중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고려통신사라는 언론사 통신사를 세워서 아주 대대적으로 이 세계에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2차 세계대전 때는 레지스탕스로 참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해방 후에는 1947년에야 어렵게 돌아왔는데 김구 선생하고 경교장에서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웬일인지 이런저런 활동하다가 다시 중국으로 건너간 모양입니다. 그리고 1955, 56년에 중국에서 활동한 교사로 생활한 사진은 남아있는데 그 이후의 행적은 묘연하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어느 한국인의 삶은 프랑스어로 쓴 소설입니다. 프랑스어로 쓴 소설인데 이 소설이 1920년대 후반, 1928, 29년쯤 쓰여졌는데 거의 90년 만에 발견이 돼서 올해 번역이 됐습니다. 이런 숨은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져 온다는 것 놀라운 일이죠. 그런 사람들의 행적을 추적하는 한 역사학자의 발길도 각별하게 와 닿습니다. 어느 한국인의 삶이라는 이 작품은 뭐 소설이라고 하긴 했는데 소설이라기보다는 소설의 형식으로 한국이 처한 상황들, 식민지 전의 상황과 식민지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 특히 이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들의 이 못된 짓들을 고발하는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식민지 시대 때는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에게 뒤집어 씌운 부정적인 이미지들, 또 서양이 알려진 조선의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게 2부에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서영애 선생이 경상도 영산 분이라고 하네요. 고향을 일찍 떠났잖아요. 네. 고향을 일찍 떠나다 보니까 당연히 고향이 그리워지겠죠. 저는 문학자인 그 독일에서 활동했던 이미륵 선생이 기억나기도 하고, 또 우리 김 PD도 잘 아시는 김은국 선생도 떠오르기도 하는데, 네. 이런 해외에서 디아스포라로 활동하신 분들이 많았죠. 네. 특히 이렇게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디아스포라 얘기하니까 딱 떠오르는데 페로니모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쿠바에서 체 게바라나 카스트로와 혁명운동을 함께했던 헤로니모라는 사람, 그러니까 1900년 무렵에 멕시코 쪽으로 이민을 갔다가 쿠바로 건너간 그 사람들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헤로니모. 예. 이렇게 잊혀진 그림자들이 참 많아요. 이 서영애 선생도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에서 활동한 보기 드문 한국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참 기미 독립 선언문도 실려 있는데 이걸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서양 사람들, 프랑스인들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알리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영애는 유럽 지성을 대표하는 30인에 속한다고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 로맹 롤랑이라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장 크리스토프라는 이 베토벤을 모델로 한 소설이 있는데 이 로맹 롤랑과 각별한 사이였다고 하죠. 그리고 로맹 롤랑이 주관하는 유럽이라는 잡지의 기자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놀라웠는데 앙리 바르비스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앙리 바르비스는 한국 문학사에서도 카프가 태동할 때 아주 중요한 그 영향을 끼친 작가인데요. 한국에는 지옥이라는 작품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포화라는 작품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 아인슈타인이나 막심 고리키, 루이 아라공, 피카소, 호안 미로 이런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작가였다고 합니다. 이 기자였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널리스트로서 프랑스의 저널에 한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어떤 희생을 당했는지 이를 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장석근 선생의 특강에서
얘기한 건데, 그리고 이 해설에 실려 있기도 합니다만은, 피카소의 그림 중에 강국의 학살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한국 전쟁 당시 상황인 네, 거죠. 맞습니다. 예. 한국 전쟁 때 벌어진 그 학살 장면을 그린 작품인데 1951년 1월에 대형 작품을 발표하죠. 근데 이 정석근 선생은 이 작품이 아마 서영의 선생과 교류에서 어떤 영감을 얻은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이 대단한 그 활동을 한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서영애 선생은 궁금한데요. 그분이 이제 남북 분단 과정, 해방 공간에서의 갈등, 그리고 이후에 이제 또 한국 전쟁 분단 이후에 어느 편이었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너무 유치한데요. 솔직히 대단히 유치하고 또 비루한데 어느 쪽에 좀 더 기울었는지. 그 송도율 교수처럼 이 경계인으로 살았던 것인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자면은 김구 선생하고 각별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교에 대해서 방점을 두는 거 봐서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은 뭐 보수적인 쪽이 아니었는가. 김구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향. 민족주의 쪽에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지 않았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카소나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한 걸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아인슈타인은 사회주의자였고요. 그리고 피카소도 공산당에 한때 가입하기도 그랬었죠. 근데 그것조차도 민족주의 운동의 일환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났을 때 중국에서 이 아내와 함께 들어오려고 했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 국적이 중국이어서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네요. 국적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설릉하이라는 그 중국시 이름으로 불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프랑스로 건너가기 위해서 중국인의 양자가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국적이 중국으로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때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중국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중국에 머무르면서 어떤 교사로서 이런저런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뭐 민족주의자였느냐 아니면 사회주의자였느냐 남과 북 어느 쪽이었느냐 참 묻는 것 자체는 괴로운 일입니다. 괴로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대단한 민족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파쇼와 반제국주의를 지향하는 그 평화주의 지식인들의 연대에 깊이 관여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진진한 인물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 관심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소설에서 몇 부분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어요. 이 소설은 한국 역사를 기본적인 배경으로 깔고 있고요. 연대는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갑신정변을 널전쟁과 포개놓고 하는 걸 보면 약간 혼돈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점은 감안하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박선초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그 자료에 따르니까 백승조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네요. 근데 프랑스어를 한국어로 다시 번역하다 보니까 한자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잖아요, 이름이. 이 책의 번역에는 박선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박선초라는 인물이 이 조선에서 혁명을 꿈꾸다가 그리고 일본 대국주의에 의해서 강점되는 상황에서 독립운동으로 나아가다가 그리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다시 파리 가서 학교를 다니고 거기에서 저널리스트로서 활동하는 과정까지인데 본인 얘기네요, 본인 얘기. 본인 얘기인데 이 소설에서는 이제 그 혁명에 들어서기 전까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까지만. 그것보다는 한국인들이 처한 상황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성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적 소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일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태생도 그렇고요. 부산 쪽에서 태어난 부유한 장사꾼의 아들이었다는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이름을 박선초라고 명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구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지를 여행하던 박선초는 한국에도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말세에 다다른 한국을 구하는 길은 혁명밖에는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는 혁명을 일으키기로 결심했다. 그에게 혁명이란 일본의 침략 야욕에 위협받는 조국을 구하는 일이었다. 그가 혁명을 결심하고 귀국했을 때는 널 전쟁의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애통한 일이지만 한국은 허울뿐인 허수아비 국가로 전락한 뒤였다. 한국의 실질적인 통치권은 이미 음흉한 이토 히로부미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 네, 이렇게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의 동양 평화론이 뭐니 하는 게 얼마나 이 음흉한 흉기였는지를 밝히는 구절들도 대단히 흥미롭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완용에 대한 비판이 대단히 신랄합니다. 이완용에 대한 비판이 대단히 신랄한데 아직도 이완용의 후예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고 있으니 우리 최영애 선생이 눈 뜨고 본다면은 어떤 시선일지 참 궁금합니다. 이완용을 온갖 재물과 이 권력으로 유혹하는 과정들을 그리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완용은 독립협회 중요한 멤버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일본인들의 꼬임에 완전히 넘어가 버리죠.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일본인들은 온갖 감언 이설로 이완용을 유혹했다. 이완용은 그들의 달콤한 유혹에 조바심이나 견딜 수 없었지만 간신히 참으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밤 일본인들은 그렇게도 탐내던 재물과 권력을 듬뿍 안겨주며 그를 사로잡았다. 일본의 앞잡이 노릇이 나라를 팔아먹는 죄인 줄 뻔히 알았으나 이완용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일본에 충성하리라 맹세했다. 국가의 기밀 문서라도 기꺼이 일본에 건네겠다는 약속도 서슴지 않았다. 얼마나 이 일본에 대한 충성이 열렬했으면 일본인조차 놀랄 정도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일본에서도 지금도 아베를 비롯한 많은 극우 정치인들이 한국의 몇몇 정치인들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겁니다. 예, 우리가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우리가 투자한 보람이 있구나 하면서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이 청와대 앞과 국회를 바라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이완용의 후예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구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들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직접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인에 대해서 서양인들이 왜곡하는 경향이 강했잖아요. 우리 미개니 야만이니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이미지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영애 선생은 여러 이 루트를 통해서 들은 정보를 종합해서 이 소설에 실으면서 한국인들이 그렇지 않다. 한국인들의 특장점들을 오롯이 기술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이런 예입니다. 이 어떤 프랑스인의 말을 빌려서 이 작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한국인들에게 특기할 만한 것은 심성이 좋고 감성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계를 많이 다녔지만 한국인과 같은 심성과 감성을 지닌 사람들을 보지 못했죠.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합니다. 외국인들을 만나면 열린 마음으로 대하며 매우 친절하기도 하고 외국인에 대한 친절과 배려, 존중은 그들의 신성한 의무감에서 비롯하는 겁니다. 한국인의 집에는 아주 외딴 조그만 산골집에도 나그네를 하룻밤 재워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손님방이 하나씩 있지요. 나그네가 아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그네가 하룻밤을 청하면 어디서나 대가를 받지 않고 사랑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국인들의 심성이나 관습들을 공들여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또 박선초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혁명운동에 어떻게 함께했는지 그려놓은 부분도 상당히 감동적으로 와닿습니다. 네. 특히 순원과
아시아 혁명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 눈길을 끕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서영에는 프랑스의 여러 잡지에 중요한 글을 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뿐만이 아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동아시아에 관한 정보가 대단히 왜곡돼 있었죠. 일본의 말만 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이 언론을 서영애란 기자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데 기여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 중일전쟁과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일본이 중국을 위협하는 것은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다라는 글을 실어요. 이런 글은 제가 보기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뭐 예언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37년에 쓴 글인데 예. 중국 정책, 일본의 대중 정책을 신랄히 비판하면서 바로 일본의 확장 정책이 동아시아를 지옥의 시간을 몰아넣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줄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일본이 아시아를 정복한다는 것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전초적 지배의 의미를 지닌다. 이 말이 바로 태평양 전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진주만 습격으로까지 이어졌죠.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를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독일과 함께. 이런 그 예언적 지성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께 오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서영해 선생의 존재를 처음 알았고요. 이분의 위대한 족적을 세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이 책 꼭 사려고 합니다. 어느 한국인의 삶. 번역은 잘 돼 있는 거죠? 네, 번역이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예. 김성애 선생은 오랫동안 프랑스 생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장석근 교수가 많은 그 도움을 줘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읽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꼼꼼히 읽으시면은 이 시절에 이런 인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세상 감탄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